네, 안녕하세요. 저희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팟캐스트 참팟 호외로 소중한 두 분을 모시고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태양의 후예,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여연대에서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정은이라고 하고요. 오랫동안 평화운동을 하셨던 최재훈 씨, 그리고 TV 칼럼니스트 이승환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각자 짧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TV 보고 글 쓰는 게 업인 이승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저는 방금 소개하실 때 오랫동안 평화 활동을 해왔다고 하는데 뭐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평화운동 언저리에서 이제 계속 이제 머물러 왔을 뿐입니다. 이제 전 최재훈이라고 하고요. 지금 경계를 넘어라는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또 출판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태양의 후예 드라마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또 송중기 씨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더 좋겠는데 이 드라마가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현실은 또 어떤지 특히 군이 혹은 한국군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먼저 보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 나눴는데 최재훈 씨께서는 어저께 이렇게 되게 열심히 보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업이라서 피하지 못하고 좀 봤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설렁설렁 보는 회차들도 좀 있어서요. 뭐 엄청나게 열심히 보신 팬분들에 비하면 좀 덜 깊게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집에 TV가 없어요. 근데 이제 TV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 영향 때문에 정말 이렇게 TV를 끼고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독립을 하면서 이제 TV 보는 시간을 좀 줄여보자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TV를 안 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당연히 이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도 저는 뭐 방영이 된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벼락치기로 숙지를 해야 이제 되니까. 오늘 팟캐스트를 위해서 몰아치기로 이렇게 봤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다 봤습니다. 예. 저희 사무실에 있는 많은 상근자들, 참여연대 상근자들 중에는 일부는 뭐 기다리면서 보기도 했고, 일부는 보지 말아야 된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파병 반대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라고 늘 놀림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봤습니다. 파병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다 몰아서 봤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유네요. 네,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태양의 후예를 보면서 이러저런 칼럼 이승환 선생님도 칼럼으로 말씀하셨고 황진미 평론가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큰 반론이 드라마는 드라마다. 거기에 자꾸 픽션에다가 다큐를 넣으려고 그러냐 이런 의견들도 많았어요. 이승환 칼럼니스트는 한번 국뽕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후폭풍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받은 메일하면 굉장히 빵빵해졌었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는 드라마고 뭐 작가도 이게 대놓고 판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반응할 것이 있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죠. 근데 세상에서 제일 공허한 말이 뭐 드라마는 드라마로, 만화는 만화로, 뭐 영화는 영화로 보자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진공 상태에서 발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다룬 거라면은 이게 판타지건 다큐든 간에 현실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비판 못할 거면은 뭐 비평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그냥 글을 접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이제 대중문화를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이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올바르다 하더라도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의 뭐 줄거리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성하고 연출도 막 이렇게 엉망이다라고 하면 아무리 정치적으로 올바라도 이 작품이 정말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겠죠. 근데 반대로
영상이 아무리 뛰어나고 줄거리가 탄탄하고 뭐 주연들이 연기를 잘하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아무리 잘 만들어도 괜찮은 드라마다, 잘 만든 드라마다, 좋은 드라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태양의 후예를 보니까 정확하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 판단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일단 보니까 뭐 영상도 정말 수려하고 게다가 이제 OST 대박 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OST랑 그다음 남녀 배우, 그다음 조연들의 연기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진짜 저도 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구나. 박정은 처장 같은 분들이 예,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이렇게 가슴 한쪽이 막 허전한 그리고 이거 정말 사람들이 만약 이제 막 그 시작하는 드라마였으면 보지 마라 라고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드라마더라고요. 시각이나 관점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흥미롭고 달콤하다 그래야 되나요? 동시에 불편함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승환 칼럼니스트도 말씀하셨고 최재훈 씨도 말씀하셨던 게 우리의 현실을 허구를 진실인 것처럼 현실이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드라마의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승환 칼럼니스트가 썼던 게 한국인이 지닌 컴플렉스를 기괴한 방식으로 해소했다. 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가장의 자부심. 예. 그런 게 국뽕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국가주의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쨌건 간에 국가주의보다는 뭐 그래도 인본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작품에 반영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그 한국인들이 결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뒤지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자꾸 가상의 무언가를 갖다 붙여요. 현실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이를테면은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욕을 하면서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국인들을 무시하는 미군이라거나 뭐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군에서는 이제 차별금지 조항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연합군으로 같이 참전하는 이제 탑 국가 군인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했으면 사실 이제 장교도 옷을 벗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데 또 한국 군인이 그 인종차별주의자와 싸워서 이겨요. 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거는 뭐 판타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미군과 맞다이를 떠도 지지 않는 대단한 한국군이라는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내지는 뭐 우르크에서 이제 배 곪고 있는 꼬마아이들이 이제 그 기브미 초콜릿을 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가상의 존재를 등장시켜서 허수아비를 시켜서 나에게 절을 하도록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판타지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분들도 많으니까 안 좋게 본 사람은 나는 안 좋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컴플렉스는 가능한 극복하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극복을 하면 이건 오히려 컴플렉스를 키우는 것에 가까워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직설적인 어떤 비판으로 뭐 급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보면은 아까 이제 드라마는 다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극의 재미를 위해서 좀 이제 과장을 할 수도 있고 뭐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왜곡을 할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은 이 송중기가 유엔 평화유지군 우르크에 파병된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군복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군과 다국적군은 달라요. 개념 자체도 다르고 작전 지휘 체계도 다르고 심지어 군복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일한
그 평화유지군 소속의 동일한 군복을 입고 그다음에 파란색 배려면허, 파란색 헬멧을 쓰고 그다음 작전 지휘도 유엔 평화유지군 그에 이제 전체 이제 사령관이 있어요. 유엔에서 지정하는 임명하는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그 뭐 아크 부대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아크 부대의 군복을 그대로 이제 뭐 그 차용을 했다라고 네. 하는데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군이면 군복 자체는 그런 군복을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강신일이 나오는 이제 한국군 그 특전사 이제 중장의 지휘를 받던데 이것도 사실은 유엔 평화유지군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근본적인 사실 왜곡이나 아니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태양의 후예 말고 이제 미국에 보면 24라는 유명한 그 폭스에서 만든 그 미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 주인공 그 키퍼 서덜랜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이게 고문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테러리스트를 이제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막 동분서주해요. 그러면서 이제 테러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명을 구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막 고문을 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막 인권 변호사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 거기서 제지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드라마에서 어떻게 그려지냐면 굉장히 현실을 모르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관료주의적으로 그려진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시청자들은 아 정말 이제 테러리스트 나쁜 사람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저렇게 현장에서 이제 요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말 고리타분한 뭐 이렇게 인권이라든지 뭐 이게 정의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고리타분한 원칙을 들이댄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제 기억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 애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사령관이나 아무 이제 그 지시를 받지 않고 혼자 가가지고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정부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 감싸주는데 거기서도 보면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제 현실을 모르고 막 이런 사람으로 나오고 이제 근데 군인들은 정말 오로지 생명과 그 다음에 뭐 안전, 평화 이런 거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 비치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위험한 거죠. 예. 근데 또 비슷하게 이제 항변 비슷하게 해보면 우리는 송중기로 계속 감정이입을 하긴 하는데 유시진 같은 군인이 있으면 좋잖아요. 또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시하는 것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정책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사실은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드라마의 불편함이 주는 한 면이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이런 좀 우리한테 좀 필요했던 갈구했던 얘기도 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 뭐 변호사에 대해서 그리는 작품들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만은 뭐 저렇게 정의롭게 변호를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요. 뭐 메디컬 드라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 현실적으로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이 드라마는 주인공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조건 자체를 다 주인공 앞길에서 치워주죠. 이렇게 이 부대가 정체가 되게 모호한 게 그 의료봉사단에 가가지고 이렇게 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가지고 안전을 좀 보장해주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보면은 이렇게 폭탄을 발견해서 그거를 이제 해체를 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가서 처음에 털을 닦는 건 공병대가 할 일일 것이고, 그렇죠. 근데 폭탄을 해체하는 거는 EOD 팀에서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현지에서 이렇게 뭐 갱단들과 이제 그 어쨌건 간에 이제 그 교전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투부대인지 EOD인지 공병대인지 평화유지군인지 이게 현실적인 제약 조건이 이 사람들에게는 안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현실은 어떤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냥 판타지를 위해 존재하는 판타지인 것이죠. 맞아요. 진짜 방금 판타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이제 딱 그 단어가 보는 내내 떠오르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엔 평화유지군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이 드라마를 통해서나 아니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분쟁 지역에
들어가서 막 인명을 구출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민간인들을 이제 막 이렇게 보호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데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역할 자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엔 평화유지군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제 분쟁이 어떤 나라에서 분쟁이 벌어져요. 그 분쟁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끼어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야 니네들 싸우지 마. 뭐 이런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옆에서 막 사람들이 학살 당해도 유엔 평화유지군은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이 뭐 분쟁 어느 한 당사자를 공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난 예가 이 혹시 호텔 르완다라는 영화 그렇죠.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1994년도에 이제 르완다 대학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한 2,500명 정도의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이 르완다에 파병이 돼 있었는데 100일 동안 약 80만 명에서 100만 명이 학살 당하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근데 막지 못했다라는 게 막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일화가 있죠.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온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있었는데 그 주둔지에 한 수천 명의 이제 그 난민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학살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학살을 가했던 가해자가 그 종족이 이제 후투족이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들이 주로 투치족이었는데 투치족 주민들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부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대장이 당연히 무전을 쳤겠죠. 이렇게 몰려드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밖에서는 이제 후투족 민병대들이 막 학살을 하려고 막 대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때 정확하게 유엔 쪽에서 내려온 명령이 평화유지군만 전원 공항으로 피신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평화유지군만 피신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 당연히 다 학살됐죠. 근데 이게 실제로 유엔 평화유지군의 현실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처럼 막 이렇게 막 그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총탄을 뚫고 막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대단한 판타지고,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정말 유엔 평화유지군 멋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그런 파병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데 우리도 유엔 평화유지군 더 보내야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 사례 얘기하셨는데 아마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이 지금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유엔 PKO인데 네.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한 이후에 파병이 됐는데 유엔 PKO로. 예, 2006년도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이스라엘이 공습을 했었죠. 네, 근데 PKO군이 있어도 다시 이스라엘은 공습을 했고 그걸 막지 못했죠. 그러니까 유엔 PKO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예,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도 있고 뭐 성 문제 같은 것도 굉장히 요즘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드라마는 드라마일 수는 있다. 근데 가장 못 봐줄 만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 드라마를 드라마로 보지 않고 정말 진실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국방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 그렇죠. 지금 한국군에서 육군 그리고 국방부 자체에서 엄청난 홍보 자료를 많이 쏟아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왜냐하면 이 우르크라고 하는 지역도 그렇고 태양의 후예 그 모티브 자체가 아크 부대라고 하는데 저는 아크 부대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 써놨냐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의 목숨을 위해 내 한 몸 다 바쳐 희생하는 장면들이 드라마의 픽션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가슴 속에 흘러 살아있는 정신이라 생각하니 아크 부대에게 너무 고맙고 태양의 후예를 통해서 아크 부대와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목숨 바쳐가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더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건 물론 이제 국방부 여러 홍보 자료를 만들면서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한국군의 실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아까 유엔 PKO도 포함될 텐데요. 첫 번째 아크 부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예, 왜냐하면 태양 후예가 여기를 모티브로 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혹시 아크 부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2011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러니까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어떤 국방 협력, 군사 협력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이 현지 이제 특전단 이 교육을 위해서 이제 그 군대를 파병을 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인원이 한 150명 정도 특전사 부대가 예, 있죠. 지금 이제 그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게 한국이 이제 이런 유엔 평화지구군이나 이런 데 파병을 한 게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 한 거니까 예외를 치더라도 이제 93년도 이제 소말리아 그 파병한 게 최초였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소말리아나 뭐 제가 기억하는 99년도 동티모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레바논 그다음에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 이제 여러 이제 파병 사례들이 지금 쭉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아크 부대는 정말 독특한 사례였죠. 그렇죠. 뭐냐면 이게 옳건 그르건 간에 이전에 이제 이라크나 아프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미국이나 아니면 동티모르 같은 경우에도 유엔 차원에서 어떤 그 요청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제 국제 사회라고 얘기할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 이 요청에 의해서 이제 이걸 받아들인 형식이었는데 아랍에미레이트 파병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었죠. 바로 이제 1대1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랑 한국 정부가 해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한 거였는데 뭐 사실 그 한국에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 이거를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경제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군인을 이용해서 이제 경제 세일즈에 나선 거다. 라는 것들은 사실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이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는 사실이니까. 다만 이제 찬성하는 분들은 그게 국가의 이익에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도대체 국익이라는 게 뭐냐? 국민들의 생명과 그 다음에 또 전혀 상관없는 나라에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분쟁 가능성, 게다가 이제 원자력 그 수출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것까지 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국익이란 게 과연 뭐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찬반이 그 오고 갔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도 주둔을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4개 나라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거든요. 레바논에 이제 동명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말리아 해역 그 아라비아 해에 그 청해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아크 부대가 있고 그다음에 남수단의 한비 부대 이렇게 해서 이제 4개 부대가 부대 단위에서는 아프간의 오시노라는 오시노 부대는 지금 PI 철군했죠. 했어요? 네, 철군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대 단위에서는 4개 단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근데 가장 이제 지금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네네. 부대인데 그런 부대를 모델로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문제가 많죠. 예. 제가 한 가지 이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그게 아마 2011년도에 파병이 됐으면 직접 참전. 제가 약간 군인같이 생겼죠. 저도 모르게 아재 개그가 죄송합니다. 아, 답답하네요. 네. 저희가 그 해외 파병법이 이제 국회 계류되어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회 공청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이제 공청회 진술인으로 갔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승민 의원이 국방위 위원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해외 파병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편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고 한쪽에서 이제 특히 군에서 오신 분들은 국익을 위해서 군대의 다양한 국제 경험을 위해서 해외 전지훈련 같은 걸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이 됐던 게 한국군 파병 부대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라고 질의를 하셔서 당연히 아크 부대이다. 근데 아크 부대가 그 전에 파병될 때 국회에서 심의 받지를 않았어요. 당시에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상임위 올라가서 이를 새로운 국방부 말로 하면은 새로운 개념의 파병이라고 하는데 사실 파병이 근거가 없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국방위에서. 근데 심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후예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거는 그렇게 날치기 통과됐던 아크 부대 파병이었다는 거고요. 당시 국방위원장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동의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아크 부대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해외 파병법을 만들어서 자꾸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나가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얘기했고 유승민 위원장은 빨리 근거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해외 파병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이 이게 가장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당시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이게
법이 미비해서 그렇죠. 보내는데 근거가 없어져서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입장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크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아까 원전 수주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국제 교류 협력, 국방 협력 어떤 이유로도 한국군이 해외에 파병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남긴 사례거든요. 그래서 파병 문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걸 모티브로 했다는 부분 참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재해다 재난 구호에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게 똑같이 큰 역할을 하죠. 특전사가 몇 명이 헬기에서 막 내려서 국민을 어디 위험을 다 무릅쓰고 가서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역시 재난 구호에 파병된 부대가 많습니다. IT도 그랬고 필리핀도 그랬고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해외 파병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태양의 후예를 이제 보고 이제 글을 쓰기 전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뭐 어떤 또렷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정당한 파병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의 절차적인 조건을 갖췄느냐를 그냥 봐왔던 건데 저는 이제 그 어떤 재난 구호에 급파된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비록 군복을 입었지만 어떤 분쟁이 아니라 뭐 평화나 이제 재건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오면은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실제로 이 드라마도 원래는 군대가 배경이 아니라 원래 처음 원하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원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되는 거였다면은 이렇게까지 불편해하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과문해서 이 정도밖에 잘 모릅니다만 이제 최재원 선생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예를 또 하나 들게요. 방금 이제 IT 말씀하셨는데 2010년도 1월 12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날짜까지 이제 그 기억을 하는데 그 IT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십만 명, 한 30만 명 넘게 이제 사망을 하고 수백만 명 이재민이 발생한 사건이 있고 그래서 재난 구호를 명분으로 해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일진 선발대가 그 파병이 됐죠. 한국군 그 단비 부대. 그래서 뭐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고 현지 주민들로부터 뭐 극찬을 받고 뭐 태권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홍보들을 했었는데 물론 그럴 수 있죠. 당장 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라는 게 그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좀 자기들 어려운데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은 당장 대놓고 삿대질하고 막 그러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지진이 났는데 왜 군인이 갈까요? 실제로 지진이 나면 그 예를 들면은 그 탤런트 중에 정동남 씨라고 왜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 그런 전문가들이 가야죠. 구호 전문가들, 뭐 119 요원들이나 뭐 의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야죠. 근데 군인이 갈 이유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갈 이유는 딱 하나가 있죠. 재난이 일어났는데 대규모 뭐 방화, 약탈, 막 무정부 상태 혼란 속에서 막 이런 뭐 그런 거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뭐 어떤 구호 활동이나 재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의료진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뭐 경찰이든 아니면 군인이든 이제 무장력이 필요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IT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뉴스 화면에서는 막 이렇게 약탈이나 막 이런 방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 자행이 돼서 구호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했었지만 그 맥락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IT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현지 주민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그나마 좀 질서를 유지하면서 주민 자치 조직을 통해 가지고 이 그 나름대로 이제 부상자들을 도우려고 하고 뭐 이런 노력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도록 외부의 원조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때는 그 미군을 비롯해가지고 이 다들 들어와 있었거든요. 유엔 평화회의중에 기존에 주둔하고 있던 사람들도 그 한 10,000명 가까이가 원래 IT는 유엔 평화회의중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외부 구호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작 저 지진이 나서 미국
정부가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해병대를 동원해가지고 대통령궁을 접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는데 왜 해병대가 헬기 대피해가지고 왜 대통령궁을 접수를 하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 일주일이 지났는데 옆에서 애들이 죽고 사람들이 다친 사람들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구호는 없고 오히려 그 외부 구호 물자를 실은 비행기가 미국 해병대 물자 그리고 당시 이제 클린턴 국무장관이었죠. 제 기억에는 국무장관이 거기 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비행기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려보낸 적이 비일비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IT 사람들은 그 서구에서는 약탈이라고 얘기하지만 IT 사람들은 제가 잠깐 용어는 까먹었는데요. 그분들 일종의 자급자족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점 같은 데 가서 이제 그런 물건들 특히 분유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막아서고 총을 실제로 실탄을 발사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그대로 방송 화면에 비쳤을 때는 아 IT는 지금 무정부 상태에서 약탈이 막 그 횡행하는 완전히 그 아비규환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처음부터 군대에 의한 재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이제 재난 구호 자체에 대해서 순수한 목적에 대해서 그 힘을 쏟았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IT 사태는 많이 달랐을 거다. 그리고 한국군의 단비 부대가 갈 필요가 없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해외 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보통 국제협력단이라 얘기하는 코이카에서 예. 이제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활동을 하게 돼 있고 국민안전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팀 부상, 치료 이런 역할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는 해외에 문제가 생기면 군대부터 보내려고 할까? 그 이유가 뭘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네팔에 큰 지진이 나는 데는 거기에 보낼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죠. 유엔 요청이 있으면 보낼까요? 아니면은 필리핀은 태풍 피해 나서 갔잖아요. 필리핀은 가고 다른 나라 재해는 또 고려 대상이 아니고 이 이유는 뭘까요? 그 재난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엔에서는 얘기를 해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동의성, 그다음에 그 중립성, 뭐 대표성 뭐 이런 원칙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중립성이라는 부분을 보자면 재난뿐만 아니라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편파적이죠. 현 국제사회 질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글쎄요, 이게 비약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읽은 자료 중에는 통계 중에는 미국에서요. 작년 한 해 동안 그 경찰에 의해서 그 경찰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한 880명 정도가 된대요. 영국 그 가디언지의 통계에 따르면은 880명 정도 된대요. 근데 그 중에 99%는 그 가해 경찰이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그 중에 뭐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이 상대가 이렇게 피해자가 뭐 예를 들어 경찰에게 반항을 했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한 대략 잡아도 한 5년에 한 번씩은 9.11 사태가 나는 거예요. 사망자 수로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왜 유엔 평화유지군을 보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또 레바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레바논에 동명부대가 왜 가 있냐? 가 있는 계기가 2006년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을 했어요. 그죠? 그럼 유엔 평화유지군이 파병이 되면 당연히 이스라엘로 파병돼야 되지 않을까요? 침략을 막아야 되니까. 근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레바논에 파병이 돼가지고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침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세력이 이거는 뭐 그 세력을 지지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레바논 남부에 이제 헤즈볼라라는 그 조직이 있잖아요. 네. 헤즈볼라가 이제 이스라엘군과 맞서 싸웠거든요. 근데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 동맹부대도 마찬가지예요. 파병 목적이 뭐냐면 헤즈볼라의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죠. 네. 침공은 이스라엘이 했는데 왜 무장해제는 헤즈볼라한테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유엔 평화유지 활동 자체가 지금 현재 국제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강대국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강대국하고 특히 그중에서 미국하고 친하면 어떤 짓을 해도 사실은 유엔 평화유지군의 어떤 개입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정말 적대적이거나 안 친하면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몰려와가지고 자 우리가 뭐
뭐 평안을 갖다 줄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재난구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태양의 후예를 두고 우리가 참 이렇게 엄중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이번에 한번 베트남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얼마 전에 태양의 후예를 베트남에서 방영한다 그래서 한번 국내 베트남 현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자라고 그래요. 한국군을 홍보하는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방영되는 것은 오욕이다. 이런 페북에 올려서 엄청나게 반응을 이끌었다고 하던데요. 혹시 보셨어요? 예, 네. 그 글도 봤고요. 실제로 이제 방영이 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랬다라기보다는 그 현지에 이제 그 베트남 젊은이들이 태양의 후예에 나온 그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다라거나 하는 게 좀 유행이 됐었나 봐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해외에 되게 재미있는 컨텐츠들이 들어오면은 이제 코스프레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한국군과 이제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맥락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그 과거의 상처 같은 것들이나 이제 책임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뭐가 정리가 되고 그 위에서 새로운 관계가 쌓여지는 게 아닌 상황에서 그런 맥락과 무관하게 한국 군복을 젊은이들 즐겨 입는다라는 광경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베트남 언론인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셨잖아요. 일본군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였으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냐. 그렇죠. 역기사지에 보면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베트남? 네, 예, 알고 있고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베트남에서 방영하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이제 베트남에서 우려하는 정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100% 저는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일본군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에 막 엄청 이제 인기 있는 일본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서 굉장히 멋있게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미가제 특공대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미가제 그 특공대 옷을 입고 막 사진을 찍고 우길 승천기가 이제 달린 티셔츠를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반발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군인들이 연인원 32만 명이 갔어요. 그 중에 한국 군인들이 또 물론 5천 명 정도가 이제 사망을 했지만 한국 군인에 의한 베트남인들 사망자는 뭐 10배, 20배 넘을 거 9천여 명 아닙니까? 정도 일단 확인된 것만 9천여 그렇죠. 명. 그러니까 민간 학살이 한 그 정도라고 하면 실제로 학살이 아니라 소위 말해 군사 작전 과정에서의 뭐 이렇게 발생한 사망자들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명히 역사적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거세를 해버리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베트남에서는 뭐 방해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들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고 무조건 이걸 문화 수출 한국 드라마가 이 한류가 역시 이렇게 해서 동남아 베트남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게 문제인 거죠. 절대 자랑스러워야 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정보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4월 30일이
베트남 종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27일 날 행사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국에 많은 그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아파했던 분들이 미안해요 베트남이라는 평화기행도 매년 해오고 있었는데요. 피에타상, 그러니까 조각상을 공개를 할 예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피에타상이 한국군에 의해서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 어머니와 무명의 아기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제작되었다고 하고요. 일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좀 성찰하자. 그리고 한국이 좀 평화적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한국 베트남 평화재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잖아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요즘 이 주변 상황을 보면 과거 일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이게 제 나이 또래들은 뭐 아버지 세대들은 파병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심하면 이제 할아버지 세대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먼 일이라고 느껴지지만 이게 우리가 한국 전쟁은 그렇게 먼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 그거의 여파를 우리가 경험을 직간접적으로는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언제 길거리를 걷다가 부딪히는 상대가 알고 봤더니 가족을 이제 베트남전에서 이제 한국군에 의해서 잃고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치유가 안 된 역사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건 간에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실 베트남 저는 우려되는 게 베트남 여행들 진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런 맥락들을 모르면 가가지고 마치 이제 두유노 싸이 하듯이 그죠? 그냥 한류 뭐 자랑스럽다 뭐 이렇게만 접근을 하시고 가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얘기할 기회에서 뭐 태양의 후예 봤냐? 멋있지 않냐? 한국군 진짜 멋있지 않냐? 이런 식의 대화를 하면 모르겠어요. 이제 베트남 실제로 보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전쟁의 역사를 잘 안 가르친대요. 학교에서. 저 입장에서 잘 이해는 안 되는데 베트남에서 어찌됐건 공식적인 입장은 우리는 베트남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다. 미 제국주의를 상대로 해서 승리한 전쟁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과거를 닫고 이제 미래를 가자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 안 가르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베트남 전쟁을 잘 모르죠. 네. 근데 뭐 젊은 친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한 중년 정도만 되면은 뭐 자신의 이제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나 친척들이 다 한 사람도 제가 생각엔 그래요. 베트남 전쟁에 워낙 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전쟁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다 이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죠? 근데 여행에 가가지고, 뭐 송중기 멋있지 않냐, 송예고 이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과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듣는 그 심정이 어떨까. 라는 것들을 좀 많이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행 가시더라도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얘기를 꺼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그러면은 정말 나는 어떤 악의 없이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해외 파병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왔고 그랬는데 그럼 내가 뭐 악마 같은 존재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못됐다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거기 뭐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해외 파병을 나가서 열심히 복무를 하고 오신 분들의 개별적인 노력이 당신은 그건 잘못한 일이고 그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라고 비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가 불러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하러 가는 젊은이들이 시민사회가 그걸 감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그 노력이 이렇게 허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어떤 당사자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의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와 별개로 그 결과가 어떤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베트남 가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자랑 못하냐라고만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현지인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좀 한 번만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군인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송중기 대위와 그다음에 서대영 하사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 드라마 인기를 끄니까 국방부가 엄청나게 홍보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군대라는 조직 자체는 사실은 평화가 오거나 전쟁이 없으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조직이잖아요.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 자기 조직의 존재 이유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조직적 욕망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물론 요즘 남북 관계가 굉장히 대치 상태고 안 좋긴 합니다만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한국이 직접적으로 계속 막 전쟁을 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신들의 계속 존재 이유를 뭔가 증명을 해야지만이 예산도 더 타올 거고, 그죠? 군인들 숫자도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더 늘 거고, 그래야지 장군들도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찾는 거예요. 그 시장이 뭐냐면 바로 해외죠. 그러니까 국내만으로 이제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국내에서 계속 모병제 하자, 언제까지 깃발 전쟁이 일어나면 땅 따먹기 싸움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축소하자는 얘기들이 실제 보수 세력들 내에서도 사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 내에서는,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예산을 타오고 조직을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꾸만 분쟁 지역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혹시라도 재단이 일어나면 아싸 그러면서 이제 군대부터 이제 보낼 채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어떤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송중기 대위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진짜 사나이 안 보실 것 같은데 혹시 보시나요? TV를 보셔야 되는. 예, 저는 직업적으로 봐야 되는 입장이긴 한데 되도록이면은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V 칼럼을 쓴다라고 하면은 방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본다라고 흔히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진짜 사나이 관련된 글이라거나 발언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청탁에 들어오면은 죄송한데 제가 열심히 안 봅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마지못해 어쩌다가 이제 일 때문에 봐야 되는 경우들이 좀 생기죠. 가면은 이제 굉장히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저거는 아닌데 싶어서 이제 안 보는 경우들이 많죠. 혹시 보셨어요? 예, 저도 가끔 식당에서는 아니면은. TV 없는데 잘 보시네요. 근데 보면, 우리 군대 관련된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러면 제가 나이가 나오는데, 옛날 70년대에 전우라는 드라마 혹시. 아이고, 기억하세요? 예. 전 기억이 안 나요. 예, 전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80년대는 3840 유격대. 이런 드라마죠. 근데 다들 이제 한국 전쟁이 배경이었던 드라마였고. 근데 사실 이 드라마는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드라마들이었던 거죠. 물론 시청률은 굉장히 높았지만 근데 이제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잖아요. 군사 정권 하에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사 정권에 대한 반감, 군대에 대한 반감, 특히 광주 항쟁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사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이었고, 시대 뒤떨어진 거였죠. 그래서 이제 사실 90년대 넘어오면서 사라지잖아요. 물론 우정의 무대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 우정의 무대는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남성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를 가는 상황이고 자기가 그런 걸 겪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서 위문 공연처럼 위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거는, 그래, 어찌됐건 간에, 분단된 나라에서 군생활 하느라 고생하는데 쟤들, TV에도 한번 나오고, 이제 가수도 공연도 한번 보고, 어머니도 한번 보고, 이것까지는 사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군대에 환호하거나 이런 건 없었죠. 오히려 굉장히 거리를 두고, 그런 것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니까 방송사에서도 별로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편성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사나이, 그 다음에, 그런, 이번에 태양의 후예도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 제가 찾아보니까 있던데, TV 내무반,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죠? 저희 안 봐서. 네,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물론 남녀노소 가리지 않지만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조차도 이제는 그 거부감, 군대에 대한 거부감, 군사주의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없고 정말 정말 제일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나가서 막 이렇게 막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막 근데 때로는 눈물을 자아내기도 하면서 이제 군대에 대한 거부감들이 좀 완전 사라지고 오히려 호감 막 이런 것들로 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굉장히 우려스럽죠. 사실 저거 아닌데.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으로서는 가서 굉장히 고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고생하는 과정에서. 근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군대라는 조직은 결국은 우리가 없애는 걸 지향을 해야 될 조직이지 정말 이거를 자꾸만 미화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강화해야 될 조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뭐 미국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미국은 뭐 파병 갔던 군인들이 이제 와서 이코노미를 타려 그러면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던 승객들이 뭐 thank you for your service 하면서 자기 자리를 양보한다더라. 저렇게 군인을 대우해주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좀 사정이 다르죠. 거기는 뭐 물론 거기도 어쨌건 간에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군대에 더 많이 가버리는 구조가 그렇죠.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거기는 모병제이고 군 내부에서의 벌어지는 어떤 부조리라거나 어떤 가혹행위 같은 것들을 근절하려고 굉장히 시민사회의 감시를 많이 받고 있는 군대이기도 하고요. 어떤 그런 끊임없는 긴장 관계 속에서 자발적으로 가서 이제 봉사를 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할 수는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이제 징병제 국가이고 많은 시민사회의 감시와 문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부의 어떤 모순이라거나 병들은 굉장히 혹사당하는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 책임 소재가 희미해지는 이런 구조적인 것들도 고쳐지지 않은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 군대, 정말 시민의 통제 하에 있는 군대라면은 뭐 군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감사를 표시한다거나 그거에 박수를 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제점은 죄다 산적되어 있는데 이런 종류의 예능들이 마치 군대를 갔다 와야 그래서 이런 모든 훈련들을 울지 않고 이렇게 서슴없이 해낼 수 있어야 진짜 남자다라는 식의 프로파간다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맞아요. 마치 이제 상처가 하나도 낫지 않았는데 여기다 아직까지 계속 이제 환부를 소독을 하고 도려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그걸 덮으면서 왜 상처 이야기만 하느냐. 이 상처 말고 멀쩡한 부위들도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곪는 거밖에는 답이 없죠. 맞아요.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러니까 카메라 앞이니까 뭐 차마 뭐 그런 장면까지는 절대 보여줄 수 없겠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시면 막 연예인들이 막 얼차려 받고 여성 연예인들까지도 막 이렇게 얼차려 기합도 그래요.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어이가 없어요. 웃었다고 이빨 보였다고 막 이렇게 조교나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정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막 근데 참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막 굳어가지고 막 무서워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시청자들이 막 되게 재밌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공감하기도 하고 뭐 남성들 같은 경우 맞아 저랬어라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연예인들은 막 고문관 연예인이라고 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웃는 게 나쁜 건가요? 군인은 웃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죠?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열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군대도 그런 조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당연시하고 원래는 군대는 이런 거야라는 것들을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아직 가지 않은 친구들까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군대 가서 그런 문화를 실제로 접했을 때 훨씬 더 심하겠죠. 실제 접했을 때 그거를 그렇지 않아도 자기가 거기를 항명하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더더군다나 심리적으로 그거를 자기가 수용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원래 군대는 이런 거야. 그죠? 일단 그런 위험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현실에서 보는 군대, 국방부는 보통 뻥쟁이 국방부, 뭔가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은 국방부, 그리고 가혹행위라고 하기에도 가벼운 살인적인 폭력으로 사병이 죽어나가는 군대.
그리고 어르신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고엽제 전후의 활동 같이 이제 폭력적인 집회도 하시고 이제 다양한 의사 표현을 오히려 방해하시는데 열심히신 분들. 국가보훈처 같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베테랑들에 대한 예우와 지금 한국의 군인들에 대한 인식이 왜 다른가? 사실 국가보훈처에 지금 보이는 행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안보교육, 나라사랑 교육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맞춰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저희 갈 길이 참 멀어요. 태양의 후예를 갖고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유시진 같은 군인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파팀 같은 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이 결말부대에서 다시 한번 진심이 터져나오시는 아름다운 광경이네요. 혹시나 악플 달릴까 마지막에 그런 식으로. 당연히 되죠.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이 드라마가 가장 불편했던 점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구인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아니면 비서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세주처럼 그 정말 분쟁이나 아니면 못 사는 나라 가가지고 정말 용감한 군인들과 정말 헌신적인 의사가 가서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구출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분들은 완전 철저하게 객체고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도움만 받고 막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렸을 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인식하고 정확하게 겹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약하고 못나고 근데 미국이 이제 도와주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정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감히 이제 나쁜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쁜 드라마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는 것 자체를 제가 감히 뭐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자격도 안 되지만 좀 그래요. 이렇게 알고 보셨으면 보더라도 그냥 멋있다 아니면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저희 팟캐스트 저희가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좀 들어보시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보더라도 뭐 이렇게 알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군인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은 판타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 판타지가 끝난 다음에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와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타지에 계속 젖어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판타지에 젖어 있겠다는데 왜 말리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현실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현실에선 뭐가 다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당신의 생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 당장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제가 감히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판타지는 판타지로 즐기시되 그것이 현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숙 작가가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 유시진 대위. 제가 또 이렇게 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와 군인이 자기를 책임감 있게 잘하는 인물을 판타지라도 잘 그리고 싶었다. 저 정말 판타지라도 그런 인물들이 군인이 그리고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타지 수준이 아니라 정말 현실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양의 후예는 드라마이되 그냥 드라마일 수는 없다. 더군다나 우리의 우리의 군대가, 우리의 국가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저희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 군대 문제, 군사 문화의 문제, 뭐 그건 해외 파병도 포함될 것 같고요. 평화의 문제 더 크게는 이런 데에 저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겁니다. 물론 이런 드라마 나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잘 볼 거예요. 네. 저 생각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되 그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그럼요. 좋죠.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